여러분, 만약 1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식이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워낸 이 어머니는 문제아였던 딸이 성인이 되어 집을 나간 후 무려 15년 동안 소식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루한 행색으로 나타난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좀 살려줘.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휴대폰도 없고 고시원에서 겨우 지내고 있어. 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이 딸은 단순히 생활고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아니면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교훈과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연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 여사,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박 여사는 40대 중반에 남편을 갑작스럽게 여의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홀로 남겨진 박 여사는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과 초등학생이던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학교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틈틈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아는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착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통했고 집에서도 동생을 돌보고 어머니 일을 거들며 의젓하게 자랐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까지 하며 용돈을 벌어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딸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했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며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박 여사가 훈계를 하면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엄마는 맨날 일만 하잖아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라며 대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려 노력했지만 딸은 점점 더 삐뚤어져만 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딸이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박 여사는 학교에 불려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요즘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못하고 자주 지각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요. 가정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여사는 딸에게 울며 애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제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자. 응. 하지만 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공부는 왜 해요? 어차피 엄마 돈으로는 대학도 못 가잖아요. 오빠만 챙기면서 나보고 공부하래.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딸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알 수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딸을 찾아 PC방과 노래방, 심지어 클럽까지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귀가했을 때 술 냄새가 진동했고 목에는 키스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따져 묻자 딸은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해 여름 박 여사는 딸의 방을 청소하다가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콘돔 몇 개와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딸을 붙잡고 울며 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넌 아직 17살이야. 딸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엄마가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잘해줘요. 돈도 쓰게 해주고. 박 여사는 그 남자친구를 만나보려 했지만 딸은 절대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10살이나 많은 2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직업도 불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는 집안에 보관하던 금반지와 현금 2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반지는 돌아가신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것으로 박 여사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딸의 방을 확인해 보니 옷과 화장품도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딸이 가출한 것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 나 나만의 인생 살려고. 찾지 마. 박 여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딸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휴대전화도 꺼버렸고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친구들은 딸의 행방을 알고 있었지만 딸의 부탁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는 밤마다 딸이 무사하기만을 빌었습니다. 혹시 나쁜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위험한 사람들을 만난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슬픔 속에 살아갔습니다. 오빠인 첫째 아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했고 박 여사는 여전히 악착같이 일하며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정확히 2년 3개월째 되던 날 박 여사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임신으로 배가 불러온 딸이 서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던 딸의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손톱은 깨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은 그 한마디를 하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여사도 울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래도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감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딸을 집으로 들였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딸은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가출 후 그 남자친구와 함께 지냈는데 처음에는 그 남자가 잘해줬지만 점차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딸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라고.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그런 데서 일한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그 사람이 때리고 결국 몇 달 일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걸 알고 그때부터 도망쳐 나오려고 했어요. 딸은 임신 3개월째였고 도망치듯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 박 여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그런 곳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 산전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의사는 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딸에게 영양제를 사주고 매일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산까지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딸의 행동은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 여사가 마련해준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을 딸이 몰래 가져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데 쓴 것입니다. 박 여사가 따져 묻자 딸은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다고요.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딸이 새벽 2시에 귀가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클럽에 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걱정되어 아기한테 안 좋아. 제발 집에서 쉬어라고 말하자 딸은 내 아기니까 내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딸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 여사의 첫 손자였습니다. 아기를 본 순간 박 여사의 마음속 분노와 실망은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 노릇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고 기저귀를 갈거나 우유를 먹이는 일은 대부분 박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어도 딸은 엄마 좀 봐줘요. 나 너무 피곤해라며 박 여사를 깨웠습니다. 출산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딸이 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고 철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제 아이와 여자친구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박 여사는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딸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임신했을 때 새로 만난 다른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박 여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 남자가 아이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민 끝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 집이 필요했기에 박 여사는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 5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오빠인 첫째 아들도 동생의 결혼식 비용 500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도 딸의 행동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축의금을 직접 관리하겠다며 봉투를 챙겨가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일부를 빼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결혼한 딸에게 더 이상 간섭하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습니다. 결혼 초기 1년 정도는 그나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딸은 가끔 손자를 데리고 집에 왔고 박 여사는 손자를 보는 기쁨에 그간의 고생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사위도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박 여사는 이제 딸이 철이 들어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사위 몰래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이려니 했지만 어느 날 사위가 직접 박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위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노골적이었고 여러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아내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박 여사는 딸을 불러 따졌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를 들이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무관심해서 그랬어요. 맨날 일만 하고 나는 집에서 애만 봐야 하고 나도 젊은 여자예요. 놀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다고요. 결국 사위는 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하게 외도를 이어갔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딸은 직장 동료였던 한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린 아들만 집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사위는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아내가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여사는 딸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오빠인 첫째 아들도 동생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사위는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1년 후 재혼을 했습니다. 박 여사의 손자는 새엄마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끔 손자를 보러 갔지만 새댁의 눈치가 보여 자주 갈 수도 없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다시 한번 박 여사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딸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박 여사는 7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해서 2자녀를 낳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 가족과 가까운 곳에 살며 가끔 손주들을 돌보며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끔 딸이 꿈에 나타나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살아만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 정확히는 1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박 여사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익은 듯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박 여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6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옷은 낡았고 손톱은 지저분했습니다. 신발은 다 헤어져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좀 살려줘.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어디서도 돈을 못 빌려. 휴대폰도 없어. 지금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딸은 박 여사의 손을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박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이 딸은 2번이나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금전적 손실도 컸고 정신적 상처는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외면하면 이 아이는 정말 길거리에서 죽을지도 몰라. 나는 어머니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손을 내밀어주자. 나도 이제 늙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딸과 화해하지 못하고 가면 후회할 거야. 박 여사는 딸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딸은 감격해하며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취직해서 돈을 벌어 어머니께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여사는 딸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해주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습니다. 딸이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신용카드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취직하면 이 은혜 꼭 갚을게. 엄마 사랑해. 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박 여사는 딸에게 고시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라고 했지만 딸은 고시원에 그대로 있겠다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려면 조용한 곳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2~3번 정도 집에 들러 밥을 먹고 가곤 했습니다. 첫 한 달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딸은 정말로 취업 관련 사이트를 보며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았고 이력서도 작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진 게 아닐까? 하지만 사실 딸의 속셈은 전혀 달랐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2번째 달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집에 올 때마다 박 여사의 방과 거실을 유심히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랜만에 집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 화장실 좀 쓰고 올게라고 말하고는 10분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이상하게 여겨 화장실 쪽을 보니 딸은 화장실이 아니라 박 여사의 방에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니? 깜짝 놀란 딸은 황급히 서랍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혈압약이 어디 있나 해서. 엄마가 약 먹는 거 잊으실까봐. 하지만 박 여사의 혈압약은 거실 찬장에 있었고 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서랍에 넣어두었던 돼지 저금통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3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잘못 치워둔 줄 알고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으로 간직하던 금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박 여사가 죽을 때 관에 함께 넣어달라고 아들에게 부탁까지 해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불안한 마음에 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딸아, 혹시 엄마 방에서 저금통이나 반지 본 적 있니? 딸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를 도둑으로 몰고 싶은 거야? 15년 만에 만난 딸을 의심해? 그럴 거면 애초에 왜 받아줬어? 나 진짜 서운해.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딸은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해했습니다. 엄마도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다른 데 두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의심하면 나 정말 상처받아. 나 그냥 갈래. 딸의 반응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해하니 오히려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화내지 마. 박 여사는 딸을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 여사는 또 다른 물건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금목걸이였습니다. 시가 50만 원 정도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훔쳐간 것이 맞다는 것을.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 여사는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인출한 적이 없는 5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 총 15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니 본인 명의 현금카드로 ATM에서 인출된 거래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카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 카드를 복사할 수 있나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요. 순간 박 여사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는 돌아가신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딸이 어렸을 때 심부름을 시키며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딸이 집에 올 때마다 가방을 거실 소파에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부엌에서 요리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충분히 가방을 뒤져볼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카드를 빼내 복사하고 다시 넣어두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박 여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딸아, 엄마 통장에서 15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혹시 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또 그래? 나를 계속 도둑 취급하면 나 진짜 다시는 안 봐. 나도 자존심이 있어. 엄마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황상 딸 말고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엄마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계획적인 범죄예요. 제가 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들은 여동생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이 느닷없이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나야. 잠깐 통화할 일이 있는데 집에 들러도 돼? 아들은 동생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기에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귀중품을 모두 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시간 후 딸이 나타났습니다. 오빠와 형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아, 그냥 오빠 얼굴 보고 싶어서. 조카들은? 학원 갔어. 그런데 넌 요즘 뭐 하면서 지내니?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간 거 너 아니야?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도 나를 의심해. 나 진짜 서운하다. 가족이 서로 믿지 못하면 끝이야. 증거가 있어. CCTV 영상 떼올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돈 갚아. 안 그러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사실.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고시원비도 밀렸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꼭 갚을게. 시간만 좀 줘. 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엄마한테 손대지 마. 그리고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은 동생을 감시하기 위해 따라가려 했지만 딸이 오빠 화장실까지 따라올 거야?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라며 핀잔을 주는 바람에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심이 들어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딸은 화장실이 아니라 옷방에 있었습니다. 옷장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딸은 황급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오빠. 나 추워서 오빠 옷 좀 빌려 입으려고. 12월인데 여름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 아들이 옷장을 확인해 보니 자신의 바지에 넣어둔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갑은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 너 지금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간 거지? 딸은 잠시 버티다가 결국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오빠, 미안해.
휴대폰 요금 낼 돈이 없어서. 진짜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서.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동생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알았어. 그 돈은 그냥 가져. 대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리고 엄마한테 한 것도 사과해. 라고 말하고 추가로 3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간 지 며칠 후 아들의 아내가 집안을 정리하다가 자신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목걸이였습니다. 그날 동생이 왔을 때 잠깐 옷장 좀 봐도 돼? 라며 옷방에 들어갔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형수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 금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그날 동생이 왔을 때 분명히 있었는데. 아들은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딸이 머문다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주인은 그 여자분 일주일 전에 나갔는데요. 방세도 안 내고 잠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친족 간의 절도는 친족상 도래라는 법 조항 때문에 고소를 하셔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요. 목격자가 있습니까? CCTV는 없지만 정황상 동생 말고는 없습니다. 정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박 여사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법이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딸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여사 명의로 만들어준 신용카드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도인 100만 원을 모두 써버리더니 나중에는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급히 카드를 정지시켰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명의로 추가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가 신청한 적도 없는 카드였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온라인으로 신청되었고 공인인증서로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고객님의 공인인증서로 승인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고객님의 공인인증서를 알고 계십니까? 박 여사는 아찔했습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을 때 그 번호를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박 여사의 휴대전화를 몰래 조작해 공인인증서를 자기 휴대전화로 복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대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카드로 이미 300만 원이 사용되어 있었고 현금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총 500만 원의 빚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는 카드사의 사기라고 항의했지만 카드사는 고객님의 공인인증서로 정상적으로 승인된 거래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친족 간의 일이고 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박 여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물론이고 이제는 빚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박 여사는 아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했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왜 카드를 막은 거야?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어.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 때문에 엄마가 빚까지 떠안았어. 그게 다 엄마 명의로 발급된 카드잖아. 엄마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엄마가 나를 제대로 키웠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어. 다 엄마 책임이야. 딸은 오히려 박 여사를 비난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 메시지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하면 나도 생각이 있어. 엄마 집에 불 지를 수도 있고 엄마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 조심해. 박 여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CCTV 보안 시스템을 집에 설치해드렸고 비밀번호식 도어락도 새로 달았습니다.
혹시 딸이 다시 나타나 어머니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박 여사는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도 딸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딸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 여자를. 죄송합니다. 따님을 만난 게 6개월 전입니다. 그때 따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정심이 생겨 도와주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월세도 내주고 옷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성형외과를 다니고 클럽에서 놀고 남자는 딸이 자신에게서 총 800만 원을 빼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자의 누나 집에도 찾아가 조카의 금반지를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돈을 빌려갈 때는 엄마 제사 지내야 한다. 오빠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 믿고 도와줬는데 박 여사는 딸이 어디까지 타락한 건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딸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도 딸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훔친 돈을 성형외과에서 리프팅 시술과 콜라겐 주사, 보톡스를 맞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데도 돈을 썼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보여준 딸의 SNS 계정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찍은 사진,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사진.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도움을 청했던 딸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박 여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다니던 성형외과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시술 비용이 밀려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께서 시술을 받으신 후 비용 300만 원을 외상으로 하셨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로 저희가 연락드린 겁니다. 딸은 성형외과에서도 박 여사의 연락처를 보호자로 등록해두고 비용을 떼먹고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전화가 여러 곳에서 걸려왔습니다. 의류 매장, 액세서리 가게, 심지어 호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곳곳에서 박 여사의 이름을 팔아 외상을 하거나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딸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독촉 전화를 받게 될까봐, 그리고 혹시 딸이 나타나 또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현재 박 여사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딸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언젠가 딸이 정말로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동생을 만나지 말라고 당부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머니를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시켰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모든 금융 거래를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이 박 여사의 이름을 도용해 대부업체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서류를 위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 여사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이번에는 명의도용과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클렙토매니아라는 병적 절도벽이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또는 약물 중독의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단순한 생활고 때문이라면 가족의 귀금속까지 훔치거나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까지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치료가 매우 어렵고 본인이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친족상돌의 조항이 이런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가 고령의 부모일 경우 오히려 더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친족상돌에는 원래 가족 간의 작은 재산 분쟁을 형사 처벌하지 않기 위한 조항인데
요즘은 이것을 악용해 부모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와 절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박 여사의 사연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용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딸이 처음 문제를 일으켰을 때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셋째,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치료받을 의지가 없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넷째,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박 여사는 지금도 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엄마 정말 미안했어. 이제 정신 차렸어. 치료받을 게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 악몽 같은 상황은 계속될까요? 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결국 범죄로 인해 수감되거나 아니면 더 큰 사고를 당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두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 여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딸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걸까요? 또한 친족상 도래라는 법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범죄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른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